오늘은 노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걸어오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민방 훈련 같이 말이죠, 막 하더라고요. 민방 훈련은 되게 1시나 2시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시에 막 오길래 사이렌이 울리고 막 그러길래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싶어가지고 또 북한이 연평도가 아니라 서울을 공격하나 그리고 이 한양대를 공격하나 싶어가지고 한양대 뭐 별거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막 사이렌 울리고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싹 한번 보니까 정전 훈련이더라고요. 정전이 대비해서 별 훈련 다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미시 분야 이렇게 보면 이런 전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 거기에 따라서 뭐 전기요금 얼마나 선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분야에 그런 거 미시경제학 보면 없던데 물론 없는데 독점 이론을 공부하다가 보면 독점 원래 전기가 독점 사업이잖아요, 그죠? 독점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전기 공급량을 얼마큼 해야 되는가,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할 때는 그때 전기가 좀 많이 고려되는데 그래서 전기 요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또 얼마큼 공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자를 갖다가 이렇게 낮출 수 있는가? 전기 요금은 그러면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건 가격을 차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산업용, 뭐 가정용 요금을 틀리게 하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적자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을 가격 차별화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적자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퍼붓든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그래서 최후에 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먼저 고려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만 그냥 냅다 그냥 올리는 것부터 먼저 굉장히 하는 그런 게 요새 최근의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최근에는 또 한 5% 정도 좀 더 올린다고 그래요. 좀 있으면. 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니 이제 벌써 작년이 됐죠. 작년에 벌써 한 4차례 올렸는데 4차례 올렸다가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올렸는데 또 올린다고. 그리고 이런 가격 올리는 거 공공요금에 있어서 가격 올리는 거는 최후로 쓰는 전략인데 그냥 최후의 전략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 또 딴 걸 갖다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국의 그 전력 산업 보면 경영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건지 원전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원전 참 위험하니까 원전을 다 끊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좋죠. 일본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전을 갖다가 지금 전력에서 제일 많이 공급되는 것이 수력, 화력하고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제일 많습니다. 원자력이. 그리고
화력은 뭐 거의 이 원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상황인데 그 원자력 전력을 원전을 다 세워버리면 뭐 영광 고리 뭐 이런 데 원자력이 있는데 위험하니까 세워버리고 또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워버리고 그래서 지금 전기가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애버리자.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해요? 쓰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 집에 전기를 단전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 위험하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시에 대한 이런 좀 고급 미시라 그러나 그런 형태에서도 하면 이제 그런 걸 좀 다루게 되고 재정 분야에서 또 이렇게 좀 다루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이제 한번 생기겠죠. 전기에 관련돼 가지고 먼저 서두를 노동보다는 전기부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전기는 그만 가고 이제 노동시장으로 가봐야죠.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인데 노동에 대한 공급부터 하겠습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왜 노동을 공급할까라는 거예요. 공급을. 노동을 우리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할까? 왜 어디에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까? 그 목적은 답부터 얘기하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임금.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목적이고 좀 너무 좀 속된 것 같지만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바로 이 임금에 대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 supply of labor은 뭐의 함수냐면 이 월급의 함수입니다. 월급의 함수인데 월급 많이 주면 임금을 많이 주면 노동의 공급량을 상당히 많이 늘립니다. 플러스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면 노동의 공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죠.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임금이 결정되고 여기 노동량이 결정됩니다. 노동량이 결정되는데 노동의 공급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우상향한 그런 형태예요. 우상향한 형태에서 그러니까 임금하고 노동량하고의 관계 이게 노동량이죠. 노동량이고 이게 노동의 공급인데 노동의 공급은 임금의 함수로서 플러스 함수라는 거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량이 증가합니다. 노동 공급량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월급 많이 주면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책에는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냐면 사람들은 이 레저 해가지고 노는 거 하고 레저라 그러죠. 이건 L은 여기 레저예요. 레저하고 워킹하고 일하는 거 하고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면 좋죠, 그죠? 놀면 편안하고 효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근데 노는 걸 너무 밝혀놓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거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뭐냐면 딴 걸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편안하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일을 하면 좀 노는 것을 자제하고 쉬는 것을 자제하고 그다음 재밌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각종 레저 생활 자기의 뭐 취미 생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즉 일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그 대신 즐거움이 사라지죠. 과연 노는 게 즐거우냐? 노는 게 뭐 즐겁겠죠, 뭐. 근데 한번 놀아보면 말이죠. 이 즐거움이 처음엔 참 즐거운데 일을 하다가 한 몇 달 이렇게 놀면 참 즐겁죠. 즐거운데 한참 많이 놀면 지루한 게 아니라 그게 또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학을 딱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 한 달간은 재밌죠. 한 달 쉬니까, 그죠? 맨날 다니다가 말이지. 한 달 뭐 시험 보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편안하고 참 좋은데 이게 한 두 달째 되면 말이죠. 아주 근질근질 이렇게 뭐 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한 달이 더 흐르면 이제는 좀 제발 좀 뭐 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됩니다. 노는 것도 마냥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경제 논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있다. 아니면 한 달 30일 있다. 24시간하고 30일을 갖다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하루에 24시간을 쉬던가 아니면 일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돈을 원하면 일을 할 거고 레저를 하면 그러니까 쉬면은 그 대신 수입은 없고 그 대신 그걸 푹 쉬게 되는 거죠. 24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을 갖다 이만큼 할 거고 나머지 시간은 쉴 거고 그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몽땅 다 쉬어버리고 레저를 하고 그 중에서 만약에 시간당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조금이라고도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사람들은 일을 좀 더 하죠. 그다음 노는 걸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 임금에 대한 그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날짜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일당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전에 3만 원 준다. 그러면 3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30일 중에서 한 열흘만 일하고 나머지 20일은 그냥 쉬어버리는데 일단 그 3만 원이 아니라 일당 10만 원씩 준다 그렇게 하면 열흘 일하는 게 아니라 한 20일 일하고 한 10일은 쉬고 이런 형태로 하죠. 1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30만 원씩 준다 그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뭐고 그냥 몽땅 다 그냥 풀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의 공급량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죠. 그죠?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우리 노동량, 사람들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이 노동량이 늘어날까 줄어날까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이죠. 여기 한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명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 한 달에. 그 대신 이제 앞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내일서부터 바로 출근해라. 뭐 졸업이고 뭐 학점이고 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 그 내일서부터 학교에 안 나올까라는 거예요. 300만 원을 한 달만 주는 게 아니라 정년 퇴직 때까지 정기적으로 딱 고용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약간 유혹이 생기죠, 그죠?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정년 퇴직 때까지 자르지 않고 평균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준다 하면 야 그러면 뭐 학교 졸업 안 했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말이지 응? 취업을 드디어 하는구나 해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이렇게 일을 하러 갈 겁니다. 300만 원대 30명 정도는
일을 하고 이제 학교를 안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 적은가 보죠. 그래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임금을 올렸더니 그럼 몇 명이나 안 나올까 하면요. 500만 원씩. 근데 신입사원한테 500만 원씩 주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직책은 한 과장 정도로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그 돈을 준다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그죠? 아마 내일부터 수업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많을 거예요. 300만 원에 30명이 나가는데 500만 원에서는 한 50명 이상은 아마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쓰기로 했어요. 아예 주는 김에 좀 많이 줄게. 그래서 연봉 1억 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한 800만 원 정도 줄게. 어때요? 이렇게 한 달에 800만 원 주면 여기서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 달만 주는 게 아니라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정년 퇴직 때까지 이렇게 8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준다는데 8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부장 정도의 직책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요. 800만 원 이렇게 주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100명이 전부 다 결국은 다 취업을 할 거다 그런 얘기죠. 800만 원 주면 여러분들은 다 갈 줄 몰라도 저는 안 가요. 그죠? 왜요? 또 100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 주면 제가 가겠어요? 그죠? 100명만 가죠. 저는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죠. 왜냐하면 그래봐야 뭐 1200만 원이고 뭐 일해야 되고 맨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수업도 못 하고 그죠. 여러분도 못 만나고 하니까 1000만 원 좀 못 간다는 거죠. 1000만 원 좀 못 가는데 2000만 원 주면 가요. 저도요. 2천만 원 주면 2억 4천 그래요. 갈라나? 가겠죠. 뭐 한 2천만 원. 그 대신 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겠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 이틀은 내가 못 간다. 일주일에 한 4일만 근무하고 하루는 왜 빼냐? 그때 수업해야죠. 그렇죠? 학생들 만나가지고 또 여태까지 얻고 닦은 거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좀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해라. 그리고 회사에 갈 때는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데 말이지. 또 지하철 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택시 타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출퇴근용으로 뭐 이렇게 BMW 하나 이렇게 주면 또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없으니까 기사 딸린 걸로 그래서 그렇게 주면 그러면 마음이 조금 동요하지요. 그 회사에 가면 그래도 내 전용방이 있고 말이죠. 비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 조건. 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 왜 없어요? 그런 직장 많죠. 어느 회사의 임원 뭐 이렇게 좀 하면요. 그러면 뭐 2천만 원? 뭐 2천만 원이라 봐야 1년이면 연봉 2억 4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많죠. 삼성전자의 이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원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표이사는요. 이사 중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 있죠. 뭐 전무, 상무, 그다음 뭐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는요. 120억 원 받았어요. 그럼 120억도 주는데 말이지. 왜 그냥 이사 뭐 이렇게 하지 이사 이제 초임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말이지 30억 원 주는데 말이지. 저 2억 4천 주고 말이야 뭐 차까지 몽땅 다 합해봐야 뭐 한 3억 되겠어요? 4억 되겠어요? 싸지, 그죠? 그 사람보다 뭐 조금 좀 못할지 모르죠. 하지만 더 난 면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30억 주지 않고 저 한 5억 드릴게요 하면 말이죠. 그럼 얼마나 이익이겠어요. 저 데리고 가면요, 그죠? 근데 안 불러. 참, 안 부르니까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거고 그렇죠. 그죠? 여담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고용량이 취업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죠? 일 공급하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급과 임금과 노동에 대한 공급량은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증가하면 고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 많이 주면 일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급여하고 어차피 우리가 취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용하고 노동에 공급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몰려갈 겁니다. 그죠? 많이 준다면.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노동의 공급량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공급 함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돈 많이 주면 내가 직장을 옮기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돈 많이 주면 이 논리하면 직장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또 월급을 돈 많이 주면 많이 옮기죠. 또 사실은요. 옮기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연 그 돈을 여기서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요금이고 적용이고 어떻게 보면 뭐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사람들이요, 그죠? 왜 사는가? 난 돈 때문에 사는가?라는 돈 때문에 진짜 일하긴 일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좀 비참한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조금 올라가도 그냥 변화가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월급에 너무 매인되든가 아니 그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죠. 예. 남자의 경우는 보통 한 30세부터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30세서부터 한 60세까지 일을 하게 돼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30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크고 이렇게 한 그런 수련의 과정인지 몰라요. 그죠? 지난 30년간은 뭐냐면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60이 넘어서는요. 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자라왔던가 가만히 생각하면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을 왜 일하느냐? 근데 그 직장에 일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느냐라고 이제 뒤집어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기껏 생각한 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까 물러나와서 퇴직해가지고 그냥 산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다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살아왔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그다음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다른 얘기로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돈 벌어 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사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뭐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말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보면 살기 위해서 먹거나 먹기 위해서 사는 거나 그게 같은 것이었고 알고 보면 이게 참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살았나 아니면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왜 사느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월급 생활을 한다 하면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급여라는 게, 임금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이 안 준다고요. 많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중간에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돈 안 벌고 그거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임금에 대한 정체가 보면 월급이라는 게 주는 게 보면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줘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주죠.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주면 힘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금 주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면 또 일을 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정책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사회에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좀 곤란하니까 편안하진 않지만 생활하는데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는 그런 정도가 월급이 그 사회의 급여로 딱 책정이 됩니다. 호화스럽지 않죠.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아까 한 30년 생활을 한다는데 30년 동안 제가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평균에서 제가 월급을 한 달에 뭐 매참 신입사원은 뭐 돈이 적겠죠, 그죠? 한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고 하죠.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먹고 뭐 차비하고 뭐 이런 건 빼야죠, 그죠? 그럼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하면요. 사실 500만 원 벌면 100만 원 모으기가 참 힘들어요. 500만 원 벌면요. 그래서 그래 500만 원 중에서 눈 딱 감고 말이죠. 아예 안 먹고 쓰지 말자. 500만 원 다 모았다고 가자. 다 모았다. 그럼 1년이면 얼마 하겠어요? 6천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텐데 그 중에서 30년 동안 내가 그냥 딱 다녔다. 쉬지 않고. 6천만 원씩 30년 모으면 18억 원 버는 거죠. 돈 그렇게 많이 모아야 18억인데 18억 원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봐야 18억 원 모으는 거예요. 18억 원 벌자고 온 전
그, 그 전반기 0세부터 30세까지는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말이죠.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억 원을 또 벌어가지고 나중에 또 뒤에 노년 후에 또 살아야죠. 18억 먹자고. 다 모아야 그건데 그 중에 이거 거의 다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반만 모은다 하면 한 9억 원 되죠. 반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죠? 그때 보면 말이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면 웬만하면 한 10억씩인데 그거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사람, 돈 버는 게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밖에 안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전부 다 매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없으면 사람 꼴을 행세를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돈이 적정 수준에서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고통스럽다 못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 있는 상태, 글쎄,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저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잊어지겠죠. 그죠? 산다는 게 고통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연속곡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바다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 맞아. 산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고. 물론 그렇게 보면 고통스럽고 막 인생은 살 필요가 없는 거지만 또 뒤집어 보면 말이죠. 그게 별거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이냐 안 행복이냐라는 그 차이는 그거는 물건이 많다, 돈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큼 만족스러우냐라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조금을 가져도 만족스러우면 그건 행복한 거고 많이 가져도 불만스러우면 그건 불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죠? 작은 행복을 찾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나이로 날씨를 비유해 가지고 한 가을 정도 되면 한 50대 이렇게 되면 40, 50대 이렇게 되면 그리고 겨울에 접어들면 거의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한번 되돌아보게 돼.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고?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한 60이 한다 그러면 60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60년 동안. 근데 왜 이렇게 금방 나이가 이렇게 많지? 그렇다고 교수님 나이 60이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저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죠. 그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없으니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같이 아직 30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가다가 혹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목표도 안 세워놓고 말이죠. 하다못해 중간 목표도 안 세워놓고 말이죠. 어디 가는지조차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도 내가 제대로 오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목표가 없었으니까. 대학을 다니면 우선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인생 목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쪽을 해가지고 이쪽 전공해서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쫓기다 보니까 못 한다고요. 그럼 대학은 그 편한 곳이냐? 그럼 편한 곳도 아니죠.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학년 때 한번 인생의 설계를 한번 쫙 한번 해보고 내가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를 무슨 공부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놀아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만약에 가수의 길을 한다 하면 이제부터는 이 거시경제학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죠, 그죠? 가서 저 지하에 가서 뭐 드럼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뭐 발성 연습을 하든지 뭘 해야죠, 그죠? 자기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집중해 가지고 한번 가게 되죠. 그리고 쭉 가다가 이렇게 졸업할 때쯤 가까이 되면 그때는 가만있어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는가 하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도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해봐야죠. 혹시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어긋나면 나중에 보면 멀리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수정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죠. 한번 그런 거 한번 찝어볼 필요도 있어요. 직장 생활 취업 못해서 취업하면요. 취업하면 뭐 오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취업 있다가 금방 간두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긴 직장이 안 맞는다.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능력 있으면 딴 데로 가는 거고 막 그러죠.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 사람이 딴 데 가겠지만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 모집하죠. 그러면 1년이면 100명 뽑으면 20, 30명은 간둬요. 그러니까 딴 데로 어디 가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 집에서 놀겠어요. 안 맞는다고 간다고요. 이게 뽑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공고해야죠. 뭐 시험 감독해야죠. 뭐 면접해야죠. 면접비 줘야죠. 뭐 하고 가지고 그거 또 데려다 놓으면 훈련시켜야죠. 훈련시키면 뭐 그러고 나서 신입사원 딱 해가지고 하면 그리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한 20, 30% 된다고요. 그럼 내년에 또 뽑아야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간뒀을까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좀 방향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을 형편이 못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생겨서 그래서 간두겠죠. 하여튼 20, 30%는 간두고요. 5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이 신입사원에 반은 없어요. 반은 사라져요. 그 직장에서 아예 떠나요. 5년 이내. 5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붙어 있죠. 이제 잘라내지 않으면 그때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옮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한 5년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나름대로 이제 안정이 돼서 거기에 숙달이 돼서 딴 데 가봐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면 새로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더 낫지도 않지. 한 5년 정도 되면 한 대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어디 가서 신입사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대리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지. 대리 과장으로 있는 게 낫지요. 그렇죠. 월급도 많고 딴 데 가도 그만큼 받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냥 가능하면 붙어 있죠. 가능하면 붙어서 계속 있게 되죠. 그리고 한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 또 애도 또 갖게 되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면 어떤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정생활을 가져야죠. 모험을 못 한다고요.
그런 게 가장의 책임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애가 딸리고 뭐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생기면 에이 뭐 화를 함부로 낼 수도 없고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안정기로 이렇게 딱 정착하고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옮길 자신도 없고 옮기는 게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잘하는 그런 게 그걸 박차고 나가면 인생이 좀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지나면 그다음부터 안정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더러운 꼴, 뭐 좋은 꼴, 뭐 다 보고도 그냥 가능하면 붙어 있죠. 그 5년이라는 것을 넘기면 한 10년을 그대로 넘어가요. 직장 생활 한 10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 과장 정도의 그런 정도로 들어오는데 직장 생활 10년 하면 이제 그때는 인생을 이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더 뛸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갈까. 그때서부터는 레이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다부지게 먹고 거기에 딱 적응해서 쫙 올라가면 진짜 임원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붙어만 있자 이렇게 하고 그냥 만냥과장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이제 직장생활 관두고 에이씨 그냥 사업이나 할까 그냥 확 뒤집어 보고 사표 딱 나고 나서 사업도 하고 있는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여태까지 그래도 조금 모아놓고 말이죠. 인맥도 좀 딱 닫아주고 그럼 30대에 들어가면 한 10년 되면 40대죠. 40대 되면 고민을 딱 한다고요. 내가 월급 받는 생활에 사업을 해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뭘 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하고 이제 그렇게 보면 딱 고민하는 시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인생에 이제 가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뭐냐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라서 인생 40이 되면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사춘기라 그러죠. 그 정도 되면 제2의 사춘기, 한 8춘기 정도 돼요. 그 한팔춘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가정생활도 보니까 말이지 또 애 키우는 것도 좀 달라지고요. 이거 뭐 애가 조금 커가지고 이거 뭐 학교 다닌다 뭐 어쩐다 그러면 아주 귀찮고 말이죠. 귀찮은 게 아니라 그 뭐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뭐 그리고 내가 한 남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아비로서의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애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별 희한한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이 책임은 무겁고 그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40대 초반에 그렇게 또 가게 되면 어떤 한 지점을 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0년이 또 후딱 합니다. 50대 이렇게 초반 되면 그러면 50대 초반 이렇게 되면 웬만한 직장에서는 다 나가라 그래요. 쓸모가 없다. 월급은 많고 나가라고 막 하죠. 나가라 그렇게 하면 나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 참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라는 거죠. 그죠? 살아남으려고 바등바등 되죠.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나가라 그러고 월급 많으니까 그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근데 그건 붙어 있어야 되고 나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럼 막 붙어 있으려고 참 바둥바둥 되면서 살다가 보면 그래서 그냥 다행히 나가지 않고 무슨 막 하면 뭐 그 완주하게 되면 이제 퇴직이라는 걸 하죠. 정년퇴직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년퇴직을 거의 다 못하죠.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은 정년퇴직 그런 거 없어요. 정년퇴직 60세라고 정신퇴직 한다고 하지만 60세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과장 이하급 이런 사람들은 60까지 그냥 꽉 붙어서 있어요. 과장 이상급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60 가지 않고 막 올라가다 보면 계급 정년에 툭 걸려가지고 중간에 나가야 돼요. 임원, 야 임원해. 그래가지고 그 임원하죠. 임원하면 뭐 한 2년 근무하고 그러면 그 연임 잘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연임하겠죠. 그 다음서부터는 자연해지거든요. 높은 사람은 정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이 정년이 60세예요. 근데 60에 정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60이냐? 예를 들어서 행시패스 해가지고 5급으로 해서 딱 해가지고 사무관부터 들어가서 딱 하면요. 그 정년 퇴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간에 나가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저 밑바닥에서 만년 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왜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그냥 그러면 위에 사람은 아이고 저거 정말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니 나는 올라가기도 싫고 내려가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그냥 붙어만 있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자릅니까? 그죠? 붙어만 있겠다는데 뭐 좋은 자리고 나쁜 자리고 그냥 잘렸지만 맞고 그냥 일 하세요 이렇게 하려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그냥 가만 두고 그냥 이렇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붙어 있는 거고, 조금만 유혹이 생기면 그냥 바로 나가게 되죠. 정년퇴직하는 사람, 높은 사람은 정년퇴직이 없고 계급에서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다 나가버리게 돼요. 그럼 민간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높은 사람 가면 뭐 좀 있겠죠. 근데 높은 사람 올라가는 것도 뭐 부장으로 임원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늦게까지 뭐 정년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올라가느라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심사원 들어가서 임원 되는 사람이요.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동기생 중에서 임원으로 해가지고 나간 사람 누가 있냐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동기생 중에서 5%도 안 돼요. 1%도 안 되고 나머지 99%는 뭐냐? 거긴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 행시 패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장관 차관, 그거 장관 차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어디까지 오르냐면 행시 패스 하면 2급 국장 오면 최고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이게 2급이 국장이에요. 3급, 2, 3급, 여기를 바라보죠. 5급에서 4급 이렇게 되는데, 전 12년 걸렸어요.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리죠. 4급에서 3급 되는데, 여기도 한 10년 걸려요. 빨리 가야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30에 들어왔다. 그러면 40에 들어와서 40세가 돼야 내가 서경 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0이 딱 돼야 난 이제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상급서부터 2급, 1급이 차관 뭐 이거는 그냥 막 올라가요. 자리만 생기면 막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사도요. 보면 정상적으로 가면 많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난다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면 근데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자꾸. 그 정년퇴직이라는 게 웬만하면 정년퇴직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 하면 한 50세 넘으면 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50이 넘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웬만하면 또 나오고
뭐 금융기관 하면 저 지점장으로 나가, 금융지점 나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갔다 막 이러죠. 그 붙어 있으려고 아직도 안 잘리고 있네. 50이 넘으면 아주 목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날아갈지 모르니까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라 있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인사반영이 쫙 남아요. 살아있네 하죠, 그죠? 그게 범죄와의 전쟁인가 뭐 그거와 같이 말이죠. 살아있네, 살아있다. 동기동창생들한테 또 전화를 하죠. 가지고 그래, 한 해 잘 보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요새 같이 이제 전화를 하면 말이죠. 전화를 딱 받는데 이렇게 전화 받는 게 이제 잘 있었지 뭐 이러면 죽었네 그런 거고 전화해서 발차면 뭐 잘 있었나 뭐 이런 형태로 막 이렇게 하면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가 계속 자기 목을 확인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붙어 있는가 없는가 항상. 참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죠. 간들 수도 없는 상황에 나이가 한 50이 딱 넘어가면 애도 많이 커요. 애들이 돈을 또 많이 있어요. 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좀 장학금도 좀 바꾸면 조금 날 텐데 이놈의 장학금은 맨날 말이죠. 있다는데 말이지 왜 우리 애들은 못 받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인생을 딱 보내고 나면 60이 금방 돌아와요. 직장생활에서는 이렇죠. 근데 그렇게 지루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근데 살다가 보면 이 지루한 과정에서도 말이죠. 그 나름대로 행복도 있고 그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괜히 좀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좀 시작도 하기도 전에 말이지. 완전 김 빼버리는 그런 것인데요. 인생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월급 생활이라는 게 보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다리 같은 거라고. 막 여기서부터 한 개가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 올라오고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네 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위에 그럼 뭐가 있느냐. 정년퇴직할 때 되면 뭐가 있느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뭐 멀리 보이냐. 보이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말이죠. 내려올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딱 떨어져서 쫙 내려가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아주 밑에 내려오기가 아주 참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그 사다리 같은 인생이죠. 쭉 올라가면 뭐가 있길래 올라가느냐. 난 뭘 이렇게 힘들면서 계속 이렇게 승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될까. 올라가면 뭐가 있길래 좋은 게 있나 보지. 좋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거 뭐하러 올라가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재미지 뭐. 안 올라가면 뭐 할 거야.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재미 있잖아요. 꼭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좋은 건가. 나는 올라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 산을 내가 등산을 한다 그럴까. 여기 올라가는 것은 여기 목표고, 그 목표 올라가면 뭐 하는데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을 뭐 정복했다 그러는데 무슨 산 입장에서 보면 웃기죠. 뭐 정복은 무슨 정복이야. 수많은 오는 사람 중에 하나 왔다가 잠시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내려가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복은 무슨 정복이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기 뭐하러 기어려고 막 힘쓰면서 올라갈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보면 뭐냐면 그냥 올라가는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재미. 그게 인생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즐겁지 않냐? 그 올라가서 뭐 하는데? 뭐 한다기보다 안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그래서 산 정상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올라간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갖고 올라가면 살아가면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아까 돈 벌기 위해서 막 산다 이렇게 비참하다는데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그럼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가운데서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게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좋은 걸 위해서 또 슬픈 거 있으면 슬픈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슬픔을 맛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거고 희노애락이 다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만큼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뭐 슬픈 일도 있고 슬픈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다가 보면 그냥 간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죠. 산에 올라간다는 것에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뭐 그러다가 한참 올라가다 보면 뭐 정상에까지 올라갔으면 좋은데 뭐 못 올라간다 그래도 나는 올라가다가 내 생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게 저 꼭대기가 저거라면 그러면 혹시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 나는 이 아비는 올라가려다가 다 끝은 못 올라갔다. 네가 혹시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던 길을 네가 좀 더 가줄려. 의무는 지울 필요는 없죠, 그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뭐 유언 하나 남겨놓고 가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사람이 올라가는 재미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이제 그 가치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꼭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아니면 많이 벌어야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것도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 자, 노동의 공급은 이렇게 임금의 함수로서 임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임금 많이 주면 그러면 노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위로요. 그러면 노동의 수요는 어떤가? 노동의 수요. 노동의 수요자는 누구냐면 노동의 수요 디맨드. 노동의 수요 디맨드 오브 레이버죠. 그것은 뭐의 함수냐? 그러면 이거는 돈의 임금의 함수냐? 임금의 함수가 아니에요. 임금은요. 기업들은 그러면 월급이 싸면 사람을 사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희망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300만 원만 주시면 이제 여기서 일할게요. 그래요. 저기는요. 저는요 300만 원이다. 전 200만 원만 줘도 일을 잘해요. 싸지요, 그죠? 그래도 일도 200만 원 줘도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고요, 저녁 때 늦게 갈게요. 저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기업이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요거보다 요게 싸니까 요걸 채용하냐? 월급 조금 달라 그런다고 채용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싸다고 채용하나? 월급 조금 준다고? 월급 조금 달라 그런다고? 그러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맨날 인턴만 맨날 뽑나? 기업은 말이죠. 임금에 관심이 없어요. 싸다 그래서 사람을 사들이고 뽑고 안 뽑고 그러지 않아요. 임금은요. 임금에 관심이 없고 임금의 함수가 아니죠.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 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따로 있다고요. 월급 나 월급 조금만 주세요. 그래도 안 산다고요. 우린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왜냐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는 살려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살려고 그래요. 그죠? 수요를 하려면 수요자는 조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공급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취업에 대한 전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라고 버린 사람은 괜찮죠. 그러니까 난 취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취업자가 되지만 실업자는요. 팔려고 했는데 안 사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노동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 저는 꼭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고 싶으면 누가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이 사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에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나를 사들여야죠. 그죠? 그럼 금융기관은 어떤 사람을 살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죠? 금융기관이 나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를 사게 금융기관이 뭘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할까? 내가 꼭 그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싶어, 취업하고 싶어요. 그럼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금융기관은 사람을 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살까라는 거예요. 혹시 저 월급은 조금만 주세요. 일 많이 할게요. 그런 사람 좋아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관심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희망연봉 조금만 주세요. 그래도 나는 취업이 안 된다고요.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해야죠. 사들이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들이는 기업들은 참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우냐? 그 사람은 여러 근로자들 중에서 왜냐면 사는 건 한정되어 있고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르면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요.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것만 사죠. 꼭 드는 거 위주로 사지요. 직장이 꼭 마음에 꼭 들도록 해야 되잖아요. 직장은 어디에 관심을 있을까? 어디를 갖다가 제일 좋아할까라는 거예요. 그 내가 취업하는 방법이죠. 내가 취업하는 방법. 취업의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직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거죠. 아까 월급에 그 희망연봉을 조금 준다. 거긴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저 미모에 관심이 있나?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그러면 쌍꺼풀 수술했네. 이쁜데? 채용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한다 하면 쌍꺼풀 수술하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기업은 성형수술에 관심이 없다고. 그럼 그래도 안 되고 옷 잘 입어야 되나? 그럼 아주 명품 브랜드로 말이죠. 딱 그리고 가지고 딱 해가지고 말이죠. 헤어스타일도 말이죠. 저 브래드 피트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면, 이 스타일이 괜찮은데, 딱. 그 사람 뽑냔 말이에요.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걸 딱 알면 내가 하겠어요. 지금 면접장이 있어요. 면접장이 왔어요. 면접하면 면접관들이 딱 있죠. 면접관이 온 것은 뭐냐면 자기네가 관심 있는 것이 딱 있는데 그 관심 있으면서 누가 그런 거 관심 있는 것을 누가 잘하나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물어보죠. 그럼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거 몰라서 물어봐요.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냐? 월급 받으려고 왔어요. 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월급 받으려고 왔겠죠.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땡이라고요.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왔습니까? 왜 왔다기보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원해요.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답을 해야죠. 이 사람은 기업은 노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특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춤과 노래가 제가 끝내줍니다. 면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춤을 하고. 그거는 말이죠. 그 위대한 탄생에서 나오는 이 노래 자랑이고요. 거기 대기업 면접장은요. 노래 그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요새 고등학교 취업하는데 면접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죠. 과제를 줘가지고 또 하면 자기 한번 소개해 보세요. 했더니 와가지고 말이죠. 저는요 하고 나서 아주 각종 액션 취하고 말이죠.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말이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나? 면접 점수가? 하기야 춤 못 추는 사람보다 추는 게 낫겠죠. 그죠? 매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데 전부 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취업을 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집어가지고 그걸 제시해 줘야 돼요. 기업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돈 버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은요, 뭐 하는 곳이냐면 돈 버는 곳이에요. 돈도 어떻게 벌고 싶냐면 많이 벌고 싶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에요, 이윤.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것도 이윤도 아주 많이 내고 싶죠. 이윤이라는 것은 가격 더하기 수량,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이에요.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직원 채용했는데 돈 들여가지고 딱 채용했는데 돈을 못 번다. 그거 같이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잘하죠. 돈 잘 벌죠. 그렇게 하면 막 위해집니다. 잘한다고 말이고 막 높은 사람 막 주고 보너스도 막 주고요. 돈 못 벌죠. 그러면 지 월급값도 못 하죠.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실수하고 이렇게 하죠. 실수 용납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벌을 갖다가 내려줍니다. 중대한 실수하죠. 그러면 그냥 볼 것 없이 말이죠. 탁 잘라버립니다. 그게 직장이에요. 직장 가족같이 여기 보니까 한영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은 무슨 이런 이익 집단은 가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족은 어떤 것이 어떠냐면 가족들은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 하면 그 가족들은요 전부 다 같이 축하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말이죠 다쳤어요. 다쳤다든가 그러면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안 좋은 일을 갖다 했어요. 그래도 그 가족은 말이죠 다쳤어? 그 다쳤으면 하고 나서 치료해 주려고 하고요. 잘못했다고요. 어디 동네 나가서 막 싸웠다고요. 싸워가지고 남을 이렇게 패줬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 가족이라면, 제가 아버지라면, 제가 어머니라면 거기 딱 나가지고 말이야 가서 때려줬는데 누가 가지고 남의 아들 왜 때려요 하고 와서 막 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가지고 얘가 때려도 말이지 얘가 살살 때렸는데 말이죠 저기 약골이 그만 이런다고요. 누구 편 들어주냐면 아들 편 들어준다고요. 감싸주려고 한다고요. 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나쁜 놈, 도둑놈 해가지고 굉장히 막 아주 나쁘다 하더라도, 물론 사회적으로 다 나빠요. 그래도 그 가족은요, 최소한 가족은요, 나빠도 나는 나쁜 편에 들어간다고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는 그 사람 편이라고. 딴 사람이 많이 미워해도 나는 안 미워한다고요. 그 사람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그 사람 편에 들어준다고요. 그게 가족이죠. 안 좋을 때,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안 좋은 일 때도 안 좋은 일이라도 하다못해 범죄를 저질러도요. 사진을 저질러도 제발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들 편 들어준다고요. 범죄자의 편을 들어준다고요. 딴 사람이 저거 뭐 무슨 나쁜 놈 말에 사형시켜야 돼 뭐 가지고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가족이라면 사형시켜야 돼. 안 돼요. 딴 사람은 사형시켜도 우리 아들만은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얘가 원래 천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호하지도 않는 거 그건 가족도 아니에요. 그죠? 가족은 원래 그런 게 가족이에요. 회사는요, 가족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고 하긴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익 집단이에요. 목표가 뚜렷한 곳이에요. 뚜렷한 곳에서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데 목표를 둔다고요. 돈 버는 데 목표를 두는데 돈 버는 목표에 거기에 뭐가 끼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돈 잘 번다? 그럼 박수 쳐줘야 잘 버는 네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너 뭐 지금 뭐야 과장이야? 과장 갖고 되겠어? 그냥 부장으로 해. 그리고 돈 되게 잘 버네. 그러니까 너 월급이 얼마야? 저 뭐 500만 원만 돼요. 그래 한 1000만 원 써. 그래가지고 참 잘 벌었어. 그래가지고 1억이나 벌고 말이지. 그럼 그거 다 쓰고 말이야. 가서 다음부터 말이야 이거 딱 열심히 일한 자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행이나 갔다 와. 이런 형태로 하지요. 못하지요. 못하면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말이지. 감봉. 보너스는 무슨 얼어 죽을 보너스야. 그냥 감봉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한번 또 그랬어요. 징계.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잘라버려 해가지고 탁 잘라버린다.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고요. 가정 호적에서 파는 일이 없어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런 거 없도록 하자. 탁 해가지고 호적을 다 파버려도 그래도 호적 다 아무리 파버리고 말이야 너하고 단절해도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는 안 없어져요. 그 관계가. 그거 어디 가요? 없앤다고? 안 없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직장에서는요 없어져요. 저거 잘라 그렇게 하면 그냥 팍 잘라가지고 이제 해고 딱 잘라버리면 바로 그냥 해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노동조합원들은 그거야 뭐 노동조합 말이 많겠지만 석 달치 월급만 딱 주면 돼요. 그럼 그냥 합법적으로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야 자를 거야. 그 대신 법에 의하면 석 달 전에 예보고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해고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석 달 전에 해고 사유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 필요 없으니까 안 자른다는 거죠. 그 대신 석 달 동안 예보하고 나서 석 달 동안 해고하고 나서 찾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찾아가는데 다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좀 월급이라도 좀 줘야 되냐 그래서 줘야 되지 않느냐. 기본급의 한 석 달치의 월급은 이렇게 보장해주면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어요. 해고할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과장 이상급에 장자 붙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건 노동조합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경영자 편이거든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뭐 그냥 바로 해요. 임원들은요 임기가 있지요. 2년 3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하면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면 월급은 당연히 안 주는 거지. 바로 잘라버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당신은 영어로 그냥 fire야 불났어요. 잘렸다고 그 다음 날로 그럼 그냥 바로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파리 목숨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이렇게 신상필벌을 반드시 하죠. 상 주는 거는 그건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채용해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계속 잘 벌고 있으면 뭐 당연히 한 일을 당연히 했으니까, 그죠?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더 잘하라고 상을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벌은 반드시 주는 게 그게 직장이에요. 직장은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 집에 가서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위에 있으면 말이죠, 뭐 잘못하면 말이죠, 가서 애교라 조금 털면 말이죠, 알았어, 괜찮아, 나 줄게 하고 그거 말지요. 직장 상사는요, 하나도 안 귀엽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걸 실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지, 그래가지고 좀 봐줘요. 그거 연속극인에서는 나오는 거지. 뭐 부장님 뭐 이래가면서 아이고 저거 야 총부장 재정 좀 드러내. 바로 얘기해요. 바로. 높은 사람 대보면 알아요. 그건 인정사정 없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인사권을 또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특히 장자 달린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해요. 자기 직속 상관은 아주 무서워하죠. 왜? 생사 여탈권을 몽땅 다 들고 있으니까.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고, 보너스가 반으로 줄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섭죠. 그죠? 그 연속극에서 보면 이게 뭐 직원이 말이죠, 딱 가지고 부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말해가지고 말이죠, 막 하는데 연속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서 그랬다가는요, 너 잘리고 싶냐? 뭐 잘리고 싶냐는 얘기도 안 하죠. 뭐 저는 야 총무부장이 저거 나 없애든지 쟤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나 같이 한 지붕에서 못 살겠다. 그러세요? 그럼 뭐 결제에 사인만 해주신다면 그건 뭐 금방 해주죠. 직장이 그런 곳이라서 직장 상사는 아버지보다 더 무섭다고요. 아버지는 봐주기나 하죠. 가끔가다 뭐 이렇게 막 뭐라기도 하고 한대 그냥 때리기도 하지만 이건 뭐 그냥 막 죽여버린다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아주 무섭죠. 아주 냉정하죠. 그 광고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가다 부장님만 있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올바른 직장 생활하는 거야, 그게. 그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로울 때는 굉장히 자비롭지만 무서울 때는 아주 무섭단 말이에요.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갖다 이 사람 두고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 노동의 수요를, 이 사람들은 이윤을 갖다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의 수요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디 갔냐면 이 사람의 기업은 이윤에다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얼마큼 채용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얼마큼 채용할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뭐부터 생각하겠냐면 이윤 극대화를 생각합니다.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생산량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생산량을 가장 많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그죠? 그럼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그 생산량이 얼마큼일까? 그 생산량부터 먼저 결정을 합니다. 제가 만약 핸드폰을 만드는 데예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드는데, 자, 지금 핸드폰을 갖다가 지금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핸드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윤 극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그 생산량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게 만약에 핸드폰을 만약에 100대다, 하루에 100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대라 하면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100대인데 이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량을 먼저 결정을 딱 해요. 아, 핸드폰 100대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이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죠. 이런 거 이윤 극대화하기 위한 수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미시경제 이론에서 배우죠. 그죠?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수량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이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이 생산함수에 의해서 이 생산량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 많이 만들려면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제약 조건으로서 비용이 주어진 것으로서 기왕이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량, 이것은 각각 얼마큼 구해야 됩니까? 이게 생산 이론이죠. 그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얼마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 10명, 비용이 만약에 자본이 만약에 10억 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그러면 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됐죠. 그게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10억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데 그 생산량이 만약에 100대였다면 이게 노동과 자본이 열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100대가 나왔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부터 결정하냐면 이윤 극대화하는 수량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핸드폰 하면 핸드폰을 100대 만들어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노동의 수요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100대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100대를 만들려면 자,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만약에 채용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당신을 채용하면 당신은 한 달에 핸드폰을 몇 대나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게 뭐냐면 노동 한 단위를 채용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기울 길어서 한계 생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그 사람의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지금 여기에 2명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2명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대 만들었다. 그러면 한 명이 10대씩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명이 10대씩 만들면 그 10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면, 추가적으로 채용하면 이 사람이 몇 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만약에 1분의 10 해가지고 1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몇 명을 뽑아야 돼요? 100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뭐냐면 10대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5명 뽑겠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수요가 그제서야 생긴다고요. 이게 5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난 몇 명을 뽑아야 돼? 100대 만들려면요. 5대 뽑으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100개 해니까 이건 10명 뽑아야겠네요. 5대 만든다 그러면 20명 뽑아야죠. 이게 만약에 2대 만든다 그러면 그러면 50명 뽑아야죠. 이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요. 노동의 수요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요거에 의해서 한계 생산물, 요 한계 생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아까 임금에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에다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다고요. 채용을 하는데 노동의 수요가 생기는데 노동의 수요는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많이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말이죠. 임금의 함수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 노동의 수요는요. 한계 생산물의 함수고 한계 생산물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이 수량, 이윤 극대화된 수량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수량을 하고 결정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에 의해서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수요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파생 수요 함수라 그래요. 그냥 수요만 된 게 아니라 파생되어서 나왔다고요. 임금의 함수 그런 게 아니라 뭐로부터 생산량,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부터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사람을 몇 사람 구할 것이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대가 아니라 200대다 하면 200대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200대라면 제가 이게 만약에 10대라면 그럼 몇 명을 갖다가 채용해야 되느냐? 20명을 채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의 수요는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이걸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먼저 수용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게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수요 함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 함수를 파생 수요 함수라 그래요. 그냥 수요 함수가 아니라 이거 딴 사람이 먼저 이게 앞에 거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먼저 결정된 다음에 그 파생돼 가지고 나와서 내가 결정하는 함수단 말이에요. 기업에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의 수요 함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냐? 이윤 극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느냐면 이렇게 뽑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을 뽑죠. 사람 뽑을 때는 이 사람은 생산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5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핸드폰 5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임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임금은 돈으로 줄 텐데 핸드폰 5대에다가 이거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5대 만든다 하면서 이게 핸드폰 5대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핸드폰이 참 얼마지? 100만 원이요. 그래? 100만 원이요? 그럼 가격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곱해주면 되죠. 그죠? 가격을 곱해주면 이게 5대면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100만 원. 그러면 이게 돈으로 표현하면 50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500만 원, 500만 원이 이 사람이 생산성이 그러면 50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게 핸드폰이니까 100만 원이죠. 이게 만약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럼 자동차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천만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5대 만든다. 이게 한계 생산물이 이게 1억 원이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물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이것은 한계 생산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수량이 나오죠. 그죠? 2대 이렇게, 5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가, 가격을 이렇게 뚝 곱해줘 버리면 그러면 이 가치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 함수는 엄밀히 얘기해서 한계 생산물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여기에 함수라고요, 이거.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 버리냐면 한계 생산물에다가 여기 이 가격을 곱해준 것을 뭐라 하냐면 VMP라 그래요. 한계 생산물 가치요.
여기에 MP,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value of MP, marginal product예요. 한계 생산물의 가치죠. 특히 이게 노동이니까 자본도 이런 원리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이것을 VMP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읽죠, 이걸요. VMP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 생산물에다가 그냥 가격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이 노동 생산성을 화폐 가치로 표현해 준 거죠. 그죠? 핸드폰 5대 만들었습니다. 그 한계 생산물 가치는 500만 원이고요. 자동차를 5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1억이고. 한계 생산물 가치가 1억이죠. 이 한계 생산물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게 5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 뽑을 거예요. 뽑으면 어떻게 뽑냐면, 자, 한계 생산물 가치, 생산성이 지금 한 500만 원씩 된다는 얘기죠. 예. 희망 연봉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300만 원 이상 주면 저는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익 남잖아요. 그죠? 이 사람 500만 원치 일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하면 그러면 낼름 채용을 해요. 200만 원 남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봐서 만약에 400만 원 줍니다. 그럼 낼름 채용한다고요. 왜? 돈이 남으니까 100만 원씩 남잖아요. 이 사람 5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럼 채용할까 안 채용할까? 딱 채용하면 본전이에요. 그래서 채용한다고요. 6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 채용하면 손해지. 그 사람 채용 안 해요. 500만 원까지 딱 채용을 쫙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채용한 사람들의 평균해가지고 나온 것이 500만 원이 딱 되면 그때까지 채용한다고요. 500만 원까지 채용한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딱 100명이 딱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채용을 그만큼 할 거라고요. 임금은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임금은 꼭 구태여 아까 임금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월급을 1억 원 주겠습니다. 1억 원 주세요. 한 달에 저 2천만 원 주세요. 2천만 원 줘도 말이죠. 저 사람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게 1억 같아. 그럼 2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얼른 모셔간다고요. 8천만 원씩 남으니까, 돈 많이 남으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주고 내가 그냥은 못 가지. 난 그냥 내가 그래도 명색이야 말이지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제 BMW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근데 사무실에 가도 이 사람 많은 데는 못 가고 아주 단독방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런 데서 근무해야지 난 근무 못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지 나는 아주 그냥 자주 일은 못하고 하루는 좀 빼야 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말고 난 수요일날 교회는 안 가지만 교회 가는 시간에 그냥 난 집에서 이렇게 푹 쉬어야 되거든. 그러면 쉬십시오. 그렇게 8천만 원 내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이익 남게 해주는데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 갖고 될까?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한 4천만 원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셔간다니까. 월급이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못 모셔갈 게 뭐 있어요. 사람을 채용할 때는 기업은 급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급여는 그 사람의 생산 능력이 얼마큼 되는가, 나를 얼마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보수는 거기에 능력급을 준다고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안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금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고, 물론 고려는 하죠. 어디까지 뽑으면 고려는 하지만 월급을 많이 달라 그런다고 희망이 많이 달라는 데서 그런다고 해서 안 뽑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업한테는요, 뭘 갖다 면접장에서 강조해야 되냐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 즉, 돈 많이 버는 데가 정했다고요? 예, 제가 내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없는데, 회사 돈 벌어주는 데는 제가 규제예요. 옛날에 과거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테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재테크를 해가지고 적은 돈 갖고 막 큰 돈을 벌려, 그렇게 했지만 뭐 돈이 뭐 큰 돈이 돼봐야 이 100만 원 갖고 한번 주식 한번 투자해봤더니 그 어떻게 보니까 한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비율은 상당히 높다. 그게 만약에 100억 원이 됐으면 한 200억 원에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능력이라고 봐야겠지요. 근데 조금 돈이 없어서 회사에 오면 뭐 한 100억에 한 200억은 못 벌게 하더라도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면 그러면 저는 200억은 못 벌더라도 뭐 최소한 한 150억 정도는 100억 원은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1년에. 네가 그렇게 회사에 돈을 잘 벌어준다고? 예.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응? 근데 자네 그런 증거가 있는가? 예. 옛날에 한번 조그만 거 한 100만 원짜리로 한번 놓고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면 저놈이 저 진짜 돈 벌어줄 놈이야. 무조건 채용한다고요. 저놈이 1번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요. 그 회사한테 거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을 입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어떤 형태냐면 노동의 공급은 한계 생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되냐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지요. 한계 생산물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형태라고요. 이렇게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돼 있다면요. 한계 생산물은요. 이걸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요. 이거죠. 이게 우하향하게 돼 있다면요. 어제 저 기울기에서 봤잖아요. 생산함수의 이 기울기는 점점 체감합니다. 이렇게 한계 생산물이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요함수란 말이에요. 수요함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높아진 게 이게 VMP죠. 이게 노동의 수요 함수라고. 노동의 수요는 한계 생산물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때는요. 임금이 만약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면 그러면 사람을 얼마큼 채용하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근로자를 이만큼 채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게 만약에 700만 원입니다. 이게 700만 원이다. 그럼 700만 원이면 이만큼 채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임금하고 딱 같도록 거기에 맞게끔 종업원을 착 수요를 한다고요. 우하향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한계 생산물이 이게 낮아지면 그럼 이게 쭉 낮아지면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간다고요. 노동량은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이거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 노동의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의 수요는 뭐의 함수냐면 이렇게 한계 VMP 함수라고. VMP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 생산물에다가 곱하기 노동량으로 이렇게 가격으로 이렇게 곱해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영향에다가. 그래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노동의 가격과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노동이 그래서 결정이 된 게 이게 월급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월 265만 원 수준이었고 그래서 여기 뭐 수요한다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수량도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결정된 것이 뭐냐면 임금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 결정된 사람이 지금 한국에는 평균적으로 평균 임금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받고 막 그래요. 그거 다
다 가지고 평균하면 월 한 265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공급하는 사람이 얼마큼이고 수요하는 사람이 얼마큼이냐면, 그래서 지금 취업돼 가지고 팔려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고용 인력인데, 이게 2,650만 명이 된다. 2,360만 명이 된다고요. 고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자, 균형을 이동시키는 다른 요인들은 뭐냐면, 이 노동의 공급을 무엇이 이동시키느냐? 임금 이외의 변수. 그다음 노동에 대한 수요는 뭐가 이동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한계 생산물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측으로 이동해요.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거는 이게 균형점이죠. 균형점이 무엇을 균형점을 이동시키게 하는가라는 것은, 노동의 수요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래도 오늘 보기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서. 내일 봐야겠죠. 그래요. 내일은 이 균형에 대한 변동하고, 그다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 고용 이런 문제를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이걸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요.